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방송을 먹더니 근데 이런 거 좀 잘하시네. 근데 옛날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많이 히스해졌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머쓱한 척이라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뻔뻔하지 않게. 지금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아낍시다. 뻔뻔함을 연기할 에너지가 없어요. 뻔뻔할 머쓱함? 뻔뻔함? 뭐든 연기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보죠. 저희 소개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언제 만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죠. 토요일까지 있었으니까. 같이 네. 잤죠.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막 올리고 싶네요. 절대 안 제 됩니다. 팟캐스트에 사진이 올라갈 방법은 없네요. 오동원 선생님 자는 사진 많이 찍었는데. 네네. 빨리 지워주세요. 소송 걸기 전에. 네, 좀 그래도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무도. 우리 근황 토크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리뷰자들이니까 리뷰자들의 댓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중에 유일하게 애플 기기를 가지고 있는 오동원 선생님. 또 이거 제 몫인가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 보면 마지막 리플이 2021년 6월 30일. 네. 저희가 거의 서비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아주신 유저 땡땡땡님의 댓글이 마지막입니다. 뭐 기계 오류가 있나봐요. 업데이트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저희 블랙스완 올라갔죠? 네, 블랙스완 잘 올라갔습니다. 블랙스완 되게 괜찮았는데. 그거 정말 엄청난 분석이었는데. 그러게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블랙스완만큼은 저희가 어떤 평론가보다도 잘 분석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술 한잔 할까요? 씁쓸합니다. 네. 아니, 분명히 댓글은 달아주시지 않지만 또 많이들 들어주시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분석을 해? 그러니까요. 규영이 눈물 고인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디오 클립엔 댓글 없어요? 블랙스완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폰에 좀 미리 풀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뷰자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로 풀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거 무료 공개가 되는데 사실 팟캐스트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왠지 유료 컨텐츠인 것 같아가지고 누르면 과금이 될까봐 맞아요.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디 가서 열심히 막 홍보하고 싶어요. 우리 무료입니다. 막 버스 광고판 붙여야 되나? 그러니까요. 리뷰자들 언택트 무료? 무료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네, 오디오 클립에는 댓글이 있습니다. 라온 하재님께서요. 미스러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듣고 있어요. 가끔씩 혼자 듣다 피식피식 웃게 돼요. 크크. 쌤들의 디스? 덕분에 자주 웃어요. 크. 빨리 입시를 집어 던지고 도비가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쌤들, 도비. 도비는 자유예요. 네, 천재와 재능 싸움인 실기생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해주세요. 영화는 나중에 입시 끝나고 몰아봐야겠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야, 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좀 가득가득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영화들로 리스트를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언택트에 대한 댓글들은 좀 여러 개 달렸는데, 네, 리뷰자들 옛날에 양들의 침묵에 대한 리플도 뭐 있긴 합니다. 꼭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영화 몇 편 추천하고 갑니다. 라면서, 네, 많은 영화들을 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고 달아주셨는데, 클로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클로저. 그 주드로 나온 영화예요. 맞아요. 그쵸. 진짜 옛날 영화. 저희 대학 입학했을 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있고 매그놀리아도 있고 블루 제스민, 환상의 빛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영화 뭘 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네,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화는 뭘지 허규영 선생님께서 좀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저희 영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도훈이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시켰어요. 빨리 해주세요. 네, 오늘의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이거 저는요, 사실 마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네.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 김혜자 씨가 그 춤추는 장면은 이게 뭐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스포를 안 당하려고 또 마더 얘기 나올 때는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 마더는 그 약재상에서 일하면서 그 아들과 단둘이 사는 김혜자 엄마와 아들 도준 역할은 이제 원빈 씨죠. 이제 원빈 씨가 이렇게 좀 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엄마가 계속해서 좀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하는데 이제 마을에 여학생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렇죠. 그 용의자로 이제 도준 아들이 도준이 용의자가 되면서 이제 엄마가 그 사건을 파헤치고 아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약 잘하시네요. 어떠셨어요? 좀 보면서. 뭐 명작은 뭐 클래스가 영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사실 10년이 넘었죠. 2009년 개봉작이니까. 근데 뭐 전혀 뭐 오래되었다라든지 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고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떤 한 줄 평으로 좀 평을 해보자면은 모성의 끝에서 추는 애달픈 블루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모성의 끝에서 추는 애달픈 블루스. 와. 너무 와닿는 평 아닌가요, 이거? 장래희망 혹시 카피라이터, 평론가. 네. 그러니까 평시경 좀 긴장하셔야겠는데. 네. 저는 아니네. 네. 한마디 하세요. 명징하게 직조에는 뭐. 와우, 대박인데. 한 줄 평 하시죠. 머리가 굳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살인의 추억급 영화다. 그냥 뭐 이 정도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김지용 선생님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해요. 네. 저로서는 최고의 칭찬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생각해내기 전에 역시 김혜자 선생님 갓해자 뭐 이 정도 딱 요 수준의 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영화의 훌륭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급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와, 미리 준비 안 했다 갑자기 우리를 칼로 확 찌르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영이 차례예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그 식은땀 나요. 네, 좀 사일런스 저희가 견뎌볼게요. 네. 저는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좀 재정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다. 근데 뭐 저는 그 정도. 다소 평이하군요. 네. 제가 한 별 0.5, 규영이 별 1.5, 동훈이 별 4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저렇게 수하게 잘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습했다는 게 너무. 이거 우리 다음 리뷰자들부터 해요. 이거 한 줄 평. 더 약간, 그럴듯한 멋있는 거 써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래, 평식이 형이나 동진이 형 급에. 그럼 댓글에 좀 저희 투표도 해주시고 누가 이겼다고. 그렇죠. 이번 회차에 한 줄 평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성은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러고 들어가 보면 마지막 댓글은 6월 30일에 댓글 없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영화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정말 우리 갓혜자 선생님이 거의 끌고 가는데. 하드캐리죠, 하드캐리. 진짜 멱살 잡고 가는데. 네네.
이 엄마와 아들 둘의 캐릭터가 뭐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진구 씨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고 네, 계속 기억에 남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끌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원빈 씨가 맡은 도준 이 아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지적장애가 가장 이 아들 캐릭터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글쎄, 뭐, 보여지는 모습으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IQ로 따져봤을 때 한 45에서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네요.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 또 어버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지적으로 조금 약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기복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흔해서 아 이런 것들도 묘사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적장애도 이 그 뭐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IQ 정도면 이제 중등도 지적장애죠. IQ 35에서 49 사이 얘가 이제 중등도 지적장애인 거고 성인일 경우 정신연령 6에서 9세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 그 편차가 좀 커가지고 때때로는 중등도 중에서도 좀 심한 편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고도 지적장애는 스스로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도 잘 못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단답형의 대답 정도만 가능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정도는. 네,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또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중등도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아동기에 현저한 발달 지체를 보이나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독립적인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의사소통과 학습 기술을 획득해서 좀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인기에 사회에서 살아가고 일을 하는 데는 다양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간단한 이제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은 좀 주변에 조력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나이에 비유를 하자면은 보통 이제 경도 지적장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등도 7번 방의 선물이었나? 거기 류승룡 씨가 아마 경도 지적장애 그 정도로 나왔던 걸로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중등도 지적장애가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한 2, 3학년 정도까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곤 하죠. 네, 허경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원빈 씨께서 연기한 도준 역할. 네, 저도 이제 지적 장애는 맞는데 확실히 그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좀 경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상황에 되게 맞는 그런 뭐 표현들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천적인 어떤 지적 장애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퇴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고착이 되어 있다가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좀 숨어 있을 법한 장면들이 약간 나오죠. 네. 약간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만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오히려 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친구인 진태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포지션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비슷한 또래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그 맨하탄 술집에 천의 씨 네, 천의랑 그 대화하는 걸 보면 그냥 또래 그 나이에 맞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적 장애를 진단을 할 거는 같지만 예,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예, 그냥 퇴행으로 저는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마치 카이저 소재처럼.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지기능도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언어 기능은 굉장히 좀
좀 좋으신 반면에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영화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제 도준이 뜻하지 않은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언어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뛰어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분명히 좀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네, 발달할 기회조차 더 없었고 클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러 도준이 펑션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하도록 만드는 패시브 어그레시브의 극한 네네네 그런 같은 것처럼 모습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해결을 확실히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게 어떤 인지기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좀 발달을 막는 듯한 모습도 좀 네. 보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어떤 모습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항상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주고요. 뭐 돈 문제든지 뭐든지 하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초반에 혹시 백숙 그 손으로 찢어서 밥 위에 올려주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해주잖아요. 올려주고 이제 먹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한약 먹여주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그 먹여주는데 도준이 이제 노상방뇨 하는데 그 와중에 그치. 먹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동시에 클로즈업이 되죠. 어. 이제 입속으로 탕약이 들어가는 거랑 이제 소변 줄기가 이렇게 맞아요. 흘러가는 게 보여지는데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소변 누구 잘 받는지 보는 거는 진짜 대여섯 살 어린애까지만 거의 하는 그쵸,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소변 그 흔적까지 돌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참 봉준호 감독의 그 디테일이 되게 맞아요. 살아있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엄마와 그 도준과의 관계가 되게 극명하게 보이는 그죠. 네, 한 장면으로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저도 신기하고 많이 기억에 남았던 장면입니다. 네, 저도 밥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먹여주고 혼자 잘 수 있는데 같이 자고 네, 소변 누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이거는 저희 둘째 거의 작년까지 하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엄마 마음도 뭐 이해가고 저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적 장애 분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뭐 이건 또 오동훈 선생님의 자문을 이제 저희가 곧 들어봐야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울 땐 어쨌든 간에 신체 나이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도 어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기서는 엄마가 이 아이의 정신 연령에 맞는 대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오히려 성장을 좀 가로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허경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발달을 미처 하지 못한 느낌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포텐셜은 뭐 우리가 아까 중등도 지적장애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경도 지적장애나 어쩌면은 뭐 그 이상 갈 수 있었을 친구인데 이제 분명히 발달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 기회가 엄마에 의해서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네, 케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과도한 케어를 받게 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실제로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게 이제 그동안 넘겼던 것들도 좀 다르게 보이고 다 좀 조심스러워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그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소소한 트러블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보통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지적장애가 아주 심한 케이스들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 표현에도 좀 많이 제약이 있고 활동에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당사자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경도로 갈수록 내 생각에는 나 혼자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제 엄마나 다른 보호자들이 자꾸 터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보호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른가라는 이제 생각에서부터 또 출발해서 이제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봤던 몇 가지 이제 케이스에서는 이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예 모르는 정도의 심한 지적장애는 그냥 정말 그냥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제 내가 다른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아시는 경우에는 진짜 답이 없으니까 되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따져봤을 때 경도 지적장애가 제일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지적 기능이 온전하신 분들하고 어떤 비교를 할 만한 그런 인지 기능은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깨닫고 좀 자괴감을 느끼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학교에 다닐 때도 네. 아예 이제 그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면 뭐 아예 특수학교나 아니면 특수반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도인진 장애나 아니면 뭐 경계선 지능 정도면 일반으로 오히려 더 이제 부모님이 다니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계속 마찰이 생기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애들 잔인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이런 이제 김혜자 배우님이 연기하신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 엄마의 캐릭터만의 어떤 맞아요. 심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네. 과잉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허규영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그래요? 넘기고 있어요. 논문 넘기고 네, 있어요. 아니다. 허규영 논문 4페이지에 지금 네, 어떤 장면인지를 좀 봤는데 교도소에서 면회하던 중에 도준과 엄마가 면회하던 중에 이제 나온 대화인데 맞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하면서 이제 도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살 때 맞지?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너랑 나랑 같이 죽으려고.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그런데 너 5살짜리가 어떻게 기억하니?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엄마가 그 기억 있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침 놔줄게 했더니 또 도준이 이번에는 침 놔서 죽이게 하면서 이제 절대 오지마, 와도 안 만날 거야 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그라운슨 탔으면 죽었을 텐데 다른 걸 타서 죽지도 못하고 토만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세상에 좋다는 것만 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아들한테 줬던 그런 상처, 미안함, 죄책감, 그걸 그렇게 속죄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든 좀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모습이 이런 과잉 보호의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다. 근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헤쳐나가야 될지 몰랐었다. 이런 이제 대사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 싱글맘으로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 굉장히 버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5살이면은 장애가 분명했을까? 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도준이 어쨌든 그때까지는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5살이니까. 발달이 확실히 좀 더뎠을 것 같기도 하고. 더디긴 네네네. 말이 좀 이렇게 제 나이에 트이지 않는다든지, 뭐 걸음이 많이 좀 느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다른 아이와 다른 자식을 키운다는 게 더 좀 막막하게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도준이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너만 이걸 먹이고 그냥 죽게 내버려 뒀겠느냐, 그 다음엔 나도 먹으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니까 어쨌든 내가 먼저 먹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먼저 먹고 어떻게 너를 먹이냐.
내가 죽으면 먹을 수가 없어. 이게 참 웃을 장면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데 네. 말 그대로 규영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원빈이 여기서 너무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사실 맞는다고 기억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완전 카이저 소재 같은 느낌을 네. 주는 거지.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앞에 골프공 그 백밀러 찬 것도 있잖아요. 첫 사실은 씬에 저는 나오죠. 그냥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 왜 계속 모르는 척? 그러니까 일부러 합의를 엄마가 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주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고 일부러 계속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엄마가 해결하게 계속 만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봤어요. 엄마를 향한 공격성이 그렇죠. 발현된 식으로. 결과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표현하지 일으키고, 않고 수동 공격적으로 공격한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합의 보게 만들고 네. 또 문제를 일으키고 엄마가 밥 먹이게 만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네. 봉준호 씨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고 싶군요. 그러게요. 딥토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화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가끔 이런 마인드인가 싶은 분들을 진료실에서 볼 때 있긴 있거든요. 정말 인생 너무 남의 인생처럼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인생처럼 진짜 책임감 없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무의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엄마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야 좀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아이가 5살 때 아이를 이제 죽게 만들 뻔했던 그 일이 이제 엄마의 마음속에 큰 죄책감으로 남아서 그거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반대로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케어한 이제 결과물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어 기제로 따져본다면 뭐 언두잉이라고도 할 수 과거 있을 것 같고요. 일을 취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죠. 사실 이 엄마가 도준한테 가지는 마음도 네 그런 되게 네 되게 뭔가 억울한 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네. 없죠. 사람인 이상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넓은 그 들판에서 춤을 추는 그 장면도 네. 그러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떡을 100개 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배 미운 걸 수도 있다. 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선.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진짜 엄마 입장에서도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버겁게 느껴졌을 거고 뭔가 벗어던질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실 중간중간에 정말 아들을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죄책감 플러스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쵸. 어떤 초자가 그렇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의 급부로 아이한테 과도하게 좀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최대한 좋은 것들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행동들로 이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정신과 의사들은 뭐 대박인데 이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은 진짜 없는 썰 만들어내는 게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좀 지나친 분명히 지나칠 정도의 어떤 모습에는 분명히 뭔가 이런 게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도하게 좀 순종적인 경우에는 그 안에 공격성이 숨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도 너무 과도하게 순종적인 환자분들은 좀 가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환자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니. 저는 아랫연차를 두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과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네.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좀 수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뭐 꼭 진료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심리 속에는 뭔가 상대에 대한 반감을 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겉으로는 더 이렇게 상대한테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심리를 네. 이야기하곤 하죠. 그리고 그렇게 결국 누르든 거는 어디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술 먹고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변태적인 모습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혹은 뭐 억누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수동 공격적인 모습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예,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엄마한테 이게 복수하는 마음일 거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복수라는 키워드가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게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수라는 걸 또 가르친 게 누굽니까? 엄마거든요. 네, 엄마가 무시하는 놈들은 작살낸다. 그리고 한 대 치면 2대 깐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스스로 지키도록 만든 거죠. 만든 거겠지만 계속 복수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보라는 말에만 유독 민감하게 맞아요.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헤헤 웃다가도 이 바보야라고 하면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려든다든지. 네. 하여튼 그 도준한테는 그런 바보라는 게 가장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단어고 네, 표현이니까 복수를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복수가 그래도 좀 해결됐다는 걸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엄마에 그러니까 대한 엄마가 복수가 그 효도 관광 갈 때 그때 엄마 먹을 걸 사주잖아요. 엄마 이거 가면서 먹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과는 너무나도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네네네. 달라졌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도준이 할아버지, 네, 고물상 할아버지가 그 죽은 그 곳에서 엄마의 그 침을 보고 엄마가 나의 문제를 그래도 다 해결을 해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결국 문제를 했을 때도 해결을 해준 엄마에게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분노가 풀렸다. 네, 분노가 풀리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좀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분노가 좀 네,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봤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을 얘기하려면은 좀 스토리의 부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줄거리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준이 억울하게 이제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엄마가 나서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도준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를 듣게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얼굴을 보아하니 그 이제 엄마가 이전에 한번 마주쳤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물상을 한다는 거를 알고 그 고물상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찾아가서 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전혀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죠. 엄마는 이 할아버지가 범인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실제로 할아버지는 목격자였죠. 네. 그리고 네. 그날의 진상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로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이었죠? 이건 완전 스포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끊고 영화 보고 오세요. 네, 결국은 이 아들이 범인이라는 거죠. 네, 도준이 그 여고생을 죽였다라는 네. 내용을 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듣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러니까 막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녹아 있으니까. 도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자놀이를 문지른다든지 네,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표현을 잘 하니까 엄마로서도 저 아들이 범인이구나 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규영이가 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얘가 분명히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도 5살짜리가 그거를 뭐 까먹었던 걸 머리 맞고 생각났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냥 적어도 무의식 속에 의식이 아니더라도 무의식 속에 계속 들어있다가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기억이 계속해서 분노를 낳고 엄마에 대해 이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다라는 원초적 분노인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엄마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쌤쌤으로 지워지고 멈춰있던 성장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허경쌤이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어쩌면은 엄마가 그
도준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할아버지가 목격자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에 침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기억을 지워드리는 침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이 할아버지가 본 게 있구나라는 게 이제 좀 마음에 짚여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내 아들은 아닐 거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또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제 도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범인이 도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엄마가 아니야 내 아들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실은 그게 전혀 맞아.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인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 확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사적으로 그거를 밀쳐내는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3명이 모이니 온전한 한 명. 상당히 온전한 한 명이 상당히 고퀄리티의 영화 분석가 한 명이 탄생했어요. 네. 좋아요. 네네네. 근데 참 이제 엄마가 전 진짜 그 아들한테 진짜 양가 감정? 네, 너무나도 미안하면서도 되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뒤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거 뭐 사건 다르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제보를 해야겠다 라니까 그때 죽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들판에 가서 그 첫 장면에 나온 그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복잡하고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쵸. 네, 그런 춤을 추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슬피면서도 너무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그쵸. 약간 그 조커에서 조커가 계단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췄던 춤하고 뭔가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조커가 베낀 건가요? 그렇겠네요. 네. 김혜자 선생님이 훨씬 일찍 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야 이거 표절이었네. 거기서 되게 그 해방감이 저는 되게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네, 나는 이제 좀 자유로워져도 된다. 라는 걸 좀 어떻게 정당성을 좀 부여받은 그런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이 장면을 앞에서 한 번 더 좀 느꼈던 게 그 장례식장 가서 네, 거기 가서 막 여기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막 우리 아들이 안 그런 거라는 걸 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와서 화를 내고 결국에 그 담배 피던 임산부가 와서 따귀를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맞고 나서 좀 후련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나는 그래 할 만큼 하는 어떤 좋은 엄마야 라는 걸 확인받는 그런 스스로한테 좀 확인하고 싶다. 나의 죄책감을 더 지우는데 네. 성공한 거지. 그러면 뺨까지 맞으면 난 아들을 위해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일단은 뭐 나의 목표점을 하나 더 달성한 느낌? 네, 보너스 점수 맞은 거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뭐 물론 이제 나는 너무 나쁜 엄마고 네, 맞아야 하는 엄마고 그래서 맞아서도 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해석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이 도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어떤 과도한 보호와 이렇게 잘해주려는 행동들로 이제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속죄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행동들로 표현이 됐던 건데 실제로 이제 사람까지 아들을 위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게 단지 너 사람까지 죽였는데 뭐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뭐 이런 차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너한테 빚이 이제 끝났다. 마음의 빚이 없어. 내가 너를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지만 살렸으니까 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널 살렸어.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조금씩 기약 없이 갚아나가다가 갑자기 확 한 번에 다 갚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거죠. 서로의 마음에서 그게 다 갚아진 거죠. 한쪽만, 엄마만 아니라 이제 원빈의 마음에서도 빚이 다 갚아진 거지 갑자기. 맞아요. 저희가 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도준이 나오는데 엄마가 마중 나가지 않았다. 이걸 이제 저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네, 친구들이 마중을
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닭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가 안 찢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예전하고 네. 다른 거죠. 그리고 도준이 물을 따라서 엄마 줍니다. 네, 이런 게 완전히 좀 달라진 그런 부분. 관계성이 달라진 걸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독의 디테일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물 따라서 주는 것도 이게 진짜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너무 건방진 표현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심리를 조금 더 깊게 접하면서 사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네. 너무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일 수 있겠다, 즐거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퀴즈 아무도 못 푸네. 이렇게 힌트 많이 놔뒀는데. 이런 거 분석한 적이 있었나 이전에? 제가 사실 그런 리뷰를 제가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뭐 저희 다 이게 첫 번째였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문제 푼 사람? 네. 하지만 전달될 수가 없다. 감독님. 문제가 아니었다. 듣더니 얘네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조금 더 나가보자면은 어쨌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속죄가 이 엄마의 인생을 관통하는 미션이었고 그거를 완수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죄책감이지만 그 이상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침통을 받아들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고물상에서 나온 침통을 아들이 찾아서 주고 그거를 이제 들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버스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관광을 가는 버스 안에서는 이제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있지만 결국에 허벅지에 침 한 번을 찌르고 나쁜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혈자리에 침을 찌르고 나와서 복도에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나죠. 맞아요. 결국에 홀가분함이 이긴 거예요. 네. 나는 진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죠. 빚 다 갚았다. 맞습니다. 다치라 이제. 네. 그렇죠. 그거지. 네. 그 사이에 무고한 사람이 하나 죽었고 또 하나 희생이 됐죠. 사실은 네, 도준 대신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또 그쵸. 다른 진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범으로 몰린. 맞아. 네, 엄밀히 말하면 도준이 진범이기 때문에 또 강렬한 캐릭터인데 뭐 오늘 언급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진범으로 몰린 이제 억울한 이제 피해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죠. 네, 그런 죄책감을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잘 만든 영화고 한번 오늘 만약 그러진 않을 거지만 피곤해서 한번 더 보면 또 숨어져 있던 것들 또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넘겼던 장면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규영이가 말한 그 키워드 복수라는 키워드가 계속 흐른다라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복수해야지라는 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차에 치일 뻔한 거 그거 찾아가잖아요. 그때도 복수해야지 하면서 가요. 네. 그 복수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맞아요. 대단한데?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아들이 그 여고생을 죽였던 거, 그 상황이 또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 고물상 할아버지의 입으로 듣게 되는 상황이 이제 결국에 이 여고생이 도준에게 바보야, 바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도준이 화가 나게 되고 돌을 집어던져서 여고생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죽게 되는데 물론 이 장면을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고물상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엄마가 어디까지 전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련의 상황들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느껴질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평소에 가르친 그 가만히 있지 말아라.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뭐 한 대 까줘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결국 아들을 또 살인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풀어야 될 족쇄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웠을 것 같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고자 결국에 살인이라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영화 분석은 한 이 정도로 해보고 오늘은 사실 이 엄마, 마더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네,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오는 단어인데 분명히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패솔로직한 관계, 그러니까 병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너무 영화고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 진료실에서도 이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그리고 병적인 관계, 독립 이런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마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지 저희는 왜 결국 독립을 해야 되는지, 왜 건강한 관계가 서로 간에 맺어져야 되는지,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잘 독립을 못하고 병적인 관계에 묶여있다라고 할 때 뒤늦게라도 어떻게 이제 서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짧게 조금은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진료실에서 뭐 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좀 과보호하고 어쨌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마더의 엄마처럼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밥은 언제 어떻게 먹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 힘들어하면서도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그거를 보지 못하시는, 그러면서도 또 분리를 못하시죠. 왜냐면은 분리하는 게 엄마한테 너무 고통이고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시니까 네,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이제 독립을 못하는 그런 분신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죠. 저는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우리가 바로 이전에 분석했던 영화 블랙스완에서 엄마와 주인공 니나였나요? 이름이? 네. 그 주인공 간의 관계가 전형적이네. 그렇죠. 분리되지 네. 않은 모녀 관계의 전형이죠. 사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대개는 이런 식의 구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떠한 이유로 충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그거를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고자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자녀는 일정한 성취를 내게 되지만 어느 순간 이후로는 이제 엄마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자유로워 싶어지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촉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진료실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들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컨택트에서도 그런 좀 어려운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죠. 일본에 되게 유명한 탁구 신동이 있어요. 지금 신동이 아니죠. 이미 이제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좀 성인 가까이 돼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어머니가 일본 탁구 국가대표였는데, 아이가 3살 때부터 탁구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국을 이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자라났어요. 네, 아까 동훈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취를 사실 이렇게 못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음에도 분명히 뭔가 내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는 거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는 내 인생 2회차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짐을 짊어져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지만 사실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참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게 내 삶인가 싶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의사고 변호사고 분명히 사회적 성취를 많이 이뤄냈는데도 자녀에게 더 하셔야게.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뭐 딸이 음악을 좀 전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커서 얘라도 그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딸이 바라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못다 이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마음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한 만큼 또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본인이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화를 내고 더더욱 이제 옥죄고 통제하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라난 부모와 자녀가 가장 좀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결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자녀도 한 명의 온전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나의 분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 좀 통제하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흔들려고 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파혼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봤던 분은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이혼시켰어요. 결국은 나냐 걔냐. 맞아요. 식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들 또는 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대 배우자에게. 그래서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라이벌의 등장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렇게 영화 주제로도 계속 나오고 저희도 진료실에서 계속 듣는데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아까 규영이가 얘기했지만 이걸 본인도 문제라는 거 알면서 진짜 잘 못 벗어나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못 벗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어쨌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나 말고는 엄마의 인생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배은망덕하게 떠나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했냐. 엄마가 완전 무너질 것 같고 걱정될 것 같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면서 심한 양가 감정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막 눌러 담으면서 억압하면서 엄마를 오히려 더 위해 주고 싶다 라는 말 그대로 이제 반동 형성 같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설득을 하곤 해요? 결국 독립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요? 그 독립하고 싶은 마음을 좀 더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보통 그 받으신 게 있고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고 갚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갚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요구에 모두 다 맞춰드리는 게 갚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좀 힘드셔야 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게 다 땡땡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감내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다. 땡땡씨가 이것까지 책임질 필요 없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따님이 저희 환자분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따님이 이제 두 분의 사이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각각 이제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이 따님에게 막 다 쏟아내면서 중재 역할을 하기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분, 네, 맞아요. 충분히 분리가 되지 못한 채로 이제 성인까지 이 관계가 이어져 왔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다들 연세가 많으시고 따님도 이제 30이 넘는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헤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네, 두 분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그 관계에 매여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맞아.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없었을 때 문제 안 생긴 경우도 많고 있어도 문제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다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참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걸 너무나 이제 뭐 잘 너무 기억을 그것만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이게 떠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랑 거의 3년 정도 상담하신 분도 이거를 결국 독립해내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을 떠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엄마와의 관계를 결국은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끊어낸다는 게 절여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독립하는 거를 한 발짝 더 나가는 걸 결국 해내지 못하고 아까 규영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없으니 역시 집에서 너무 마찰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 역할을 맡으러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어쨌든 독립하셔라. 혹은 물리적으로라도 좀 떨어져야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분에게는 사실 너무 듣기 힘든 일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분리해내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부모와 분리가 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자아의 일부를 부모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자아의 일부를 그냥 부모에게 남겨둔 채 떨어져 나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이제 저희들 치료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동훈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원래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다 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동훈이가 꼭 TV에서 그런 멋있게 말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말에다가 추가로 이런 말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하는 건 땡땡씨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땡땡씨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기도 하다. 언제까지 그건 본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할 거냐. 그거를 그쪽에서 못 끊어내신다면 내 쪽에서라도 끊어내서 잠시 힘들지라도 결국은 어머니 자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더 둘을 위한 길 아닐까? 라고 좀 설득을 드리고 이렇게 감정이 쌓여가다가 한 번에 터져서 완전히 관계가 끊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거리를 조절해 나가는 게 좋다라는 식의 얘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영이가 또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물리적인 독립이랑 심리적인 독립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리를 두거나 그냥 따로 이제 살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나만의 가정을 이루거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독립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심리조작의 비밀 책 거기서 사이비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뭐 네가 어딜 나가냐,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라든지 뭐 엄마 아빠를 두고 버리고 가는 거냐 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진짜로 막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뭐 취업을 할 때 우리 지방 쪽으로 좀 알아보자. 맞아. 네. 학교를 갈 때 기숙사 갈 수 있는 학교로 좀 선택을 해보자. 우리 생각이 다 똑같구나. 왜냐하면은 뭐 정말 엄마나 그 아빠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빌어서만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받은 게 많고 고마우신 만큼 저는 우리 또 그 분들한테 결국 이제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야기도 가끔 드려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하시지만 저 역시도 같이 붙어 있으면 꼭 싸우거든요. 네. 특히 명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한 만약에 3일 같이 있는다. 이틀 잘 지내다가 3일째 싸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당연히 뭐 그때 사춘기도 있고 하긴 했었지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 있고 주말에만 집에 오니까 너무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좀 해보시고 어떤지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좋은 계기가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쵸. 적당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양쪽에 다 필요한 거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역시 독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더라도 알게 모르게 엄마의 기분에 많이 내가 휘둘리게 되고 좀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일부는 여전히 종속돼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마 기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감정을 맞추는 게 꼭 답은 아니다. 내가 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조언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엄마와의 관계, 그냥 이 마더라는 딱 영화 제목만 봐도 마음이 뭔가 턱 내려앉는 분들에게는 지금 후반부에 저희가 드린 말씀들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잘 해결하고 심리적인 독립을 좀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갓 명작 영화 마더 그리고 마더에서 좀 드러난 병적인 이제 모자 관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영화 자체도 좀 어렵고 주제 자체도 할 말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좀 조화시킬 수 있을까, 방송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걱정했는데 정우성 씨를 닮은 우리 허우성님의 하드 캐리로 영화 훌륭합니다. 분석이 아주 훌륭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가요? 본인의 이 하드 캐리에 대해서. 네, 아, 김혜자 선생님급의 캐리였어요. 괜찮았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줄거리가 좀 없다 보니까 안 보신 분은 확실히 영화를 보시고 네, 저희 해석을 들으시면 너무나도 맞아요.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컷별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그냥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오늘은 캐릭터 위주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요.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고 다만 이제 동훈이가 처음에 이렇게 한 줄 평 했던 게 너무 뇌리에 남아서 저 사실 중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근데 하시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모성의 끝자락에서 주는 애달픈 블루스. 그러니까 저렇게 못하겠어. 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네. 저희가 다음 영화가 뭘로 될지는 아직 안 정했지만 한번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저렇게 자신 없어요. 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 나름의 방법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라도 좀 받아서라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한 영화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